안녕하세요. 오늘은 1994년 초반으로 가서요. 넬슨 만델라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 네. 그 시기요? 네, 27년간의 수감 생활 끝내고 이제 남아공 대통령 가능성이 막 커지던 정말 그야말로 중대한 시점이었죠. 맞아요. 정말 격동의 시기였죠? 저희가 오늘 살펴볼 자료는 그 유튜브 다큐멘터리 타임라인 시리즈에서 발췌한 기록인데요. 네, 봤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그 순간의 복잡한 면들, 그러니까 인간 만델라, 지도자로서의 만델라, 또 그가 치른 개인적인 대가, 그리고 남아공이 직면했던 과제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게 이번 시간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 만델라라는 인물, 또 그를 둘러싼 상황, 이게 참 여러 겹이거든요. 당신께서 이 시기를 더 깊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저도 함께 그 복잡한 면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먼저 1994년 1월의 만델라를 한번 떠올려 보죠. 27년 감옥 생활. 그런데도 놀랄 만큼 차분하고 위험 있고 그렇죠. 추종자들한테는 정말 깊은 존경을 받았고요. 제가 이 자료 보면서 좀 인상 깊었던 건요. 그에게서 어떤 쓴뿌리랄까? 원망 같은 게 거의 안 보인다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오히려 고통이 사람을 더 인간답게, 더 자비롭게 만든다고까지 말했으니까요. 그쵸. 근데 그 평정심은요, 단순히 그냥 개인 성품이다. 이걸 넘어서는 면이 있어요. 당시 남아공 상원이 극도의 분열 상태였잖아요. 네, 정말 심각했죠. 그러니까 국가 통합을 이끌어야 하는 지도자로서 그건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었던 겁니다. 감정적으로 막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백인이든 흑인이든 양쪽 모두에게 어떤 신뢰를 쌓을 기반을 만든 거죠. 아, 그런 측면이 있군요. 감옥 경험이 오히려 그를 더 강한 협상가로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역설적이지만요. 물론 그렇다고 석방 후의 삶이 뭐 순탄하기만 했던 건 절대 아니죠. 아유, 그럼요. 정말 힘겨운 정치 협상 과정이 있었고 또 점점 심해지는 정치 폭력 그리고 정말 상상하기 힘든 가족의 희생이 따랐습니다. 네, 그 개인적인 고통이 참 컸을 거예요. 1992년에는 부인 위니 만델라와 별거하는 아픔도 겪었잖아요. 맞아요. 그 딸 진지가 아버지를 10년 만에 처음 만났을 때 약간 반신반인 같았다고 했죠. 네네. 하지만 실제로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그렇죠. 가족들은 이제 아버지가 뭐랄까 국가의 자산이 되어버렸다고 느꼈다는 말이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맞아요. 그 국가의 자산이라는 표현이요. 그 지적은 흥미로운데요. 그게 바로 그의 인간적인 고립을 딱 보여주는 대목 같아요. 특히 위니와의 관계는 정말 복잡했어요. 그렇죠. 사랑했지만 정치적인 상황이 너무 네, 두 사람 사이에 애정이 깊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위니의 법적인 문제나 또 평판 손상 같은 여러 정치적 압박 때문에 별거하게 됐고 사실상 화해는 좀 어려워 보였죠. 이건 뭐 한 개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 아니었을까요? 그랬을 겁니다. 그리고 그 1994년 선거운동 당시 모습을 보면요. 그가 처했던 상황이 얼마나 극명하게 갈렸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 그 대조적인 모습이요? 네, 요하네스버그 외곽에 아이보리 파크라는 빈민촌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는 주민들한테 주택, 전기, 수도, 일자리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약속했단 말이죠. 네, 기본적인 생활 필수 요소들이죠. 근데 또 동시에 프리토리아에서는 백인 경제계 거물들을 쫙 모아놓고 모금 만찬을 열어요. 거기서는 여러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야 했고요. 이야, 정말 다른 두 집단이네요. 어떻게 이렇게 상반된 그룹에게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동시에 던질 수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뭐랄까 완전히 다른 기대를 가진 두 집단을 동시에 관리해야 했던 정말 아슬아슬한 정치적 줄타기였던 거죠. 줄타기요? 네. 현실적으로 보면 사실 초기 변화의 혜택은 주로 백인들 그리고 소수의 흑인 엘리트들한테 돌아갈 가능성이 컸어요. 그랬군요. 네. 다수의 흑인들은 당분간은 계속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전망이 좀 우세했죠. 근데 이 자료에서 또 주목할 점은 정작 흑인 대중들이 기대했던 건 의외로 소박했다는 거예요. 집, 화장실, 수돗물 이런 거요. 정말 기본적인 것들이었네요. 그렇죠. 바로 이 간극. 이게 당시 상황의 복잡성을 딱 보여주는 거죠.
참 비극적인 아이러니인데 만델라가 석방된 이후에 오히려 남아공 역사상 가장 폭력적인 시기가 찾아왔다는 점이에요. 아, 맞아요. 그게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죠. 군대가 평화 시위대에 발표했던 그 비슈 학살 사건도 있었고 또 카틀레온 같은 지역은 뭐 아프리카의 사라예보라고 불릴 정도로 분쟁이 끊이지 않았고요. 네, 계속 폭력 사태가 있었죠. 만델라는 당시 드클레르크 정부가 이 폭력을 정치적인 전략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고요. 네, 이 폭력 배후에는 사실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정부 내 강경파들의 어떤 불안정화 시도도 있었을 거고요. 또 그 줄루족 기반의 경쟁 정당이었던 인카타 자유당, IFP의 역할도 있었죠. 아, 인카타 자유당이요? 네. 이게 다 아파르테이트가 남긴 깊은 분열과 폭력의 유산인 건데 이걸 통제하는 게 만델라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과제 중 하나였던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요. 1994년에 만델라는 분명 새로운 남아공에 대한 어떤 희망, 그리고 화해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폭력과 불평등, 그리고 엄청난 개인적 희생이라는 그 아파르테이트의 깊은 상처와 정면으로 싸워야 했던 거죠. 맞습니다. 그는 과거를 제대로 기억해야만 정의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고요. 그렇죠. 그 과거를 외면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만델라에게 쏟아졌던 그 엄청난 기대, 그리고 그가 마주해야 했던 사회의 그 깊은 분열, 이건 다 고려했을 때 남아공의 이 결정적인 전환기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요, 그에게 가장 중요했던 자질은 과연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